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9월 2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패권, 수세 유토라고 언론인인데 현대 비즈니스에 기고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미국을 공포의 바닥으로 밀어버린 중국, 미국이 일본을 희생해도 지키고 싶은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건데 결국은 패권 지키기다, 이런 게 결론일 것 같습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서문은 이 전략이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을 증진하고 지정학적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에 나타나 있듯이 미국이 가장 지키고자 하는 것은 미국 자신의 글로벌 이익과 국익과 그 기반이 되어온 패권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만 방위를 위한 군비 강화를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대만 방위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패권적 지위를 상실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투키디데스의 덫,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강대국 간의 파워 밸런스가 크게 변동이 되었을 때 큰 전쟁이 벌어졌다.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 정치학 교수인데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지난 500년 역사 속에서 대두되는 신흥국이 패권국 지위를 위협한 경우를 조사해 그중 얼마나 많은 비율로 전쟁이 이르렀는지 밝혀냈다. 결과는 75%의 경우 16건 중 12건이 전쟁에 이르렀다. 그는 이 현상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명명했다. 미국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던 중국이다. 냉정 구도 속이 미국과 소련이었는데 미국의 그때 접근은 1979년이죠. 중국을 개방을 시키면서 미국 대 중국,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그 궁합을 맺고 대신 소련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그때 경제적으로 또 소련하고 또 그 무역을 활발히 했다. 또한 한국에게도 그 경제 지원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도 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이 경제 개발을 해서 싼 물건을 미국에 먼저 수출할 수 있었고, 그지만 뒤따라서 중국이 싼 물건을 미국에 공유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어쨌든 그 결과는 소련 해체 및 일본도 덩달아서 잃어버린 30년을 갖게 됐다. 프라자 합의가 결정적인 또 반도체 협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일본은 30년간 디플레 경제를 해와가지고 현재로서는 한국이 좀 일본과 경제적으로 좀 꿀리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되긴 된 거죠. 그러면 현재를 그렇게 했었는데 신냉전 구도가 다시 됐다. 왜냐? 미국 대 중국이 돼버렸다. 왜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접근은 다시 한미일 동맹 대 중국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국은 요즘 표현하듯이 북중로, 그 다음에 이란까지 이렇게 해서 북중로 이란 구도로 지금 신냉전 구도가 되어 있다. 세계적으로는 동아시아 쪽으로만 본다면 결과 예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 해체되기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이 해체되면은 한국과 일본이 세지는 거는 또 바라지는 않을 거다, 이게 미국이. 그래서 한일은 미국의 종속화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제가 예측하는 건 아니고 여러 뉴스 속에서 좀 살펴본 얘기죠. 뭐 근데 이 뉴스 유토 언론인도 뭐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저서인 것 같은데요. 정석의 대가죠. 미일 군사 일체화의 진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이 그 댓글 코멘트에 보면은 핵심적인 게 일본은 자립하여 스스로의 방위를 생각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땅을 외국인에게 사기하는 정책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TCM 아이디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 그렇다면 러시아가 홋카이도로 중국이 대만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미국은 대만 방위로 향하고 홋카이도는 스스로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가? 유사시가 되면 이 두 나라는 반드시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러시아인과 중국인이 이끄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홋카이도의 토지는 벌써 10%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일까? 운방도 아닌 나라의 일본 땅을 쉽게 사게 하는 일본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그 제주도 땅 등 그 중국인이 한국 땅을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50% 이상이 중국인이라며요.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야마가미 다스이코라는 만화가가 안보 투쟁이 한창이던 1970년에 쓴 빛나는 바람이라는 디스토피아 작품이 있는데 그 만화가가 쓴 거지만은 우리 일본인의 생명은 개만도 못하다는 것인가라고 거기 헌병이라고 그러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는 기계가 없는 나라는 뭐 한심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작품은 매우 본질적인 것을 건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재차 느낀다고 또 다른 댓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충분조건 논리로. 만약에 중국의 1대1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미일 동맹이 강화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얘기 나왔지만은 원인 가정이죠.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 가정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은 해체될 것이며 한일은 미국의 종속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나가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 다음의 결과는 뭐냐? 중국이 해체되고 한일이 미국의 종속화가 더 심화되긴 하겠지만은 그 결과는 한반도 통일은 어쨌든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 통일이 돼도 미국의 영향력은 더 나아가서는 그 만주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그 보고계획이라는 옛날 그 일본 대본영에서 그 생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 만주로 들어오는 그런 것도 상상 시나리오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견 다르면 미 대선 앞두고 가열되는 중국의 여론 공작이라고 강우찬 에포크 타임즈라고 반중 매체의 에포크 타임즈 한국입니다.
미국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이버 공간의 여론 조작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대만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확대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른바 댓글 부대의 국민 갈라치기 활동은 한국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27일 미국에서리 중국어파는 대만 민주주의 연구소와 공동으로 첨단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기업을 통해 중국의 사이버 공작, 특히 미국 대선에 관한 허위 정보 유포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양측의 극렬한 대립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특정 후보 지지라도 위장을 한다.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어가 영향력을 키우고 정치적 분열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 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공작이 이루어졌다. 재생산되는 소셜미디어 X에서 중국 관련 계정 201개를 추적했다는 겁니다. 논란의 불지르는 역할도 한다. 목적은 여론의 극한 대립이다. 등을 부추기는 허위 계정의 한 사례로 사용자명 총총이라는 X계정을 소개했다. 총총은 자신을 인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 에너지를 공유하는 소녀라고 설명하면서 미국 대선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이스라엘에 관한 자극적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냈다. 지난 13일에는 가자 지구에서의 학살 이런 제목으로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손을 올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이다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이런 얘기죠. 특정 후보 지지라로 위장해 유권자 네트워크에도 침투한다. 이러한 계정들은 지난 7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이후 트럼프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쏟아내고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들 계정은 미국인이 사진과 실명을 도용해 미국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 밖에도 여러 계정을 활용해 한 가지 이슈를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다른 쪽에서는 침묵 외면하는 양면 전술을 구사했다. 현재 해당 계정들은 보아의 보고를 받은 X측에 의해 삭제됐답니다. 지난해 12월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윤민우 교수 연구팀은 앞서 석달치 9월에서 11월 네이버 뉴스 댓글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확인한 결과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의심되는 활동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런 댓글은 중국이 우월하다고 내세우고 한국을 비하했다. 또한 한미관계나 한일관계를 비판했으며 한국 여론의 갈등을 조장하는 특징을 보였다는 거예요. 윤민은 교수 연구팀이 실제 사례로 소개한 댓글 중에는 한국어로 작성됐지만 어법이 미묘하게 어긋나거나 한국인이라면 사용하지 않을 단어를 구사했다. 친일파, 한심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다른 이용자들의 거친 반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저의 싱킹 브릿지 타임즈에서도 어떤 경우 댓글이 올라오는데 제 콘텐츠가 서양 언론의 쇠뇌를 받은 거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관 그런데 그 표현이 한국 맞춤법도 제대로 못 쓰고 그래서 이 새끼 이거 중국 그 댓글 부대 놈 같다 아니면 중국 아니 한국의 좌파 댓글 부대 같기도 해가지고 저는 그런 경우 삭제합니다. 물론 뭐 구독자도 별로 없는 그런 거지만은 또 조그만 거라도 걔네들이 그렇게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냥 봐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영광인데 뭐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정중하게 좀 서로 이 다양성이니까 민주주의는 다양한 자기 생각을 개진을 하는데 상호간에 예의를 하고 저는 얼굴도 비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익명이라는 그거 하나로 SNS에 말을 X같이 하는 애들은 바로바로 삭제해 줘야 되겠죠.
그건 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뭐 국제 정치학 박사라는 사람이 333회 올해도 하셨네. 저는 거의 뭐 매일 이틀 하루 간격으로 하니까 제 거 다 합치면 벌써 333회 넘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인생을 배우고자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욕심에 그 할 일 없는 늑다리가 하는 거지만은 이런 방송을 했어요. 2024 미국 대선 기세 꺾인 카멜라 캠페인이라고 정치하기로는 역사를 통해 나온다라는 뭐 명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거를 올린 거고 옆에 소개한 것은 이게 9월 5일자네요. 일론 머스크가 일본의 그 친미적인 그 일본인들의 그 트럼프의 그 인용을 해가지고 근데 요거 카이주 트럼프라고 그랬는데 이 카이주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 영어로 그 검색을 해봐도 근데 카이주라는 말은 좀 어디서 들어봤는데 자관 뭐 상당히 그 주목 같은 표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거죠. X의 해리스 호감도가 치솟고 있다. 지난 1월 해리스 지지도는 28%, 여름이 막 시작될 뿌력이 32%, 오늘 거의 50%에 육박했다. 이 뉴스를 보고 일론 머스크는 매니팩처드 바이 더 미디어,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단숨에 거의 2천만 명이 이 포스트를 보았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코드 그 회의를 본인의 그 학교에서 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리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지금 그 행보를 하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코드웨이에서 인도의 무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기 수상 이거 아니죠. 어, 인도 모디죠. 제가 잘못 타이핑했습니다. 수상의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사회자가 불러서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힘은 이런 개인 대통령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시스템은 뭐 이상 없다는 것을 또 두둔하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노동조합이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그 마크 R 레빈 교수 같으신 분인데 책을 여러 보수주의자로서 책을 써내고 있는데 미국 현대 사에서 가장 악한 캠페인이 요즘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짓과 기만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답니다. 트럼프는 2024년 미국 대선의 초점이 경제라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하는 촌철살인적인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인플레가 많이 됐다 하는 얘기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되어야 9.11 테러와 같은 거를 막을 수 있고 중공의 대만 침공이 없을 것이다. YTN에서 9월 20일자로 또 보도를 한 내용은 토론 결과 꺾였냐? 카멜라가 토론에 승리했다고 가정하는 YTN 승패 여부 판단은 중도층 무당파의 표심이동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 토론 후 무당파가 60%가 트럼프를 지지했고 30%가 카멜라를 했고 10%는 미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67%가 카멜라가 토론에 승리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죠. 그러면 한국의 더 좋은 후보는 누구냐? 한반도 및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차원에서 전쟁을 막을 가능성이 더 높은 후보.
그 이충근 박사는 그러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이분은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4년 후에 이렇게 패상 들었다. 트럼프는 패상 들게 그대로다.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여자가 돼버렸다. 이렇게까지 요 정도면 고급 개그죠.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업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X까지 소유했으니 그러니까 이 X를 그 사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미국이 좌파 언론들이 꽤 많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X까지 그 구트위터죠.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의 원대한 전략 모색, 라이언 헤스, 브루킹스 뉴스레터에서 가져왔습니다. 대만의 새로운 접근 방식의 4가지 축 살펴보기. 대만의 정치적 자율성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원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새로운 원대한 전략은 사회 전반의 회복력, 개발, 다른 주요 강대국과의 적극적인 외교 추진, 대만이 세계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 제고, 비대칭 방어 역량 구축 등 4가지 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진전시키기 위해 라이 행정부는 국내 정치적 분열 심화와 에너지 공급 제한 및 인구 통계학적 역풍과 같은 대만의 복지에 대한 도전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라이가 자신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는 데 얼마나 성공하느냐는 대만의 미래와 양안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전략을 4가지로 했는데 무엇이 근데 잘못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형으로 해놨고 어쨌든 그 대만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 이 장애물은 극복하면 되는 거죠. 에너지 부족과 인구 통계학적 역풍으로 인해 대만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분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대만의 고유한 강점은 민간 부분과 활기찬 사회에서 비롯된다. 그 대만은 그 TSMC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경제를 지탱한다고 그러죠. 라인은 또한 새로 구성된 국가기후 변화 대응위원회에 원자력 에너지를 의제에 포함시켰다. 2번째 주요 과제는 대만의 고령화된 인력이다. 대만은 전 세계 다른 고소득 경제국과 동일한 사회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 부의 불평등, 기회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 그 다음에 같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대만은 자국의 국가적 내러티브에서 벗어나 유사한 도전을 헤쳐나가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이 이 입장은 지리적 힘, 사회적 조직의 흠집으로 인해 미국은 국내 회복력을 중심으로 동원하는 데 익숙치 않다, 현재. 하지만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재난 대응 역량 구축에 관한 모험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회복력을 중심으로 더 잘된 조직된 발트해 및 북유럽 국가들과 대만 전문가들의 연계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 새로운 어떤 관점이네요. 대만의 안보가 세계 경제의 기능에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수록 중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비대칭 방어에 관해서는 미국이 그런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간 젤렌스키 추가 지원 호소했지만 찬밥 전락이라고 황철한 연합뉴스입니다. 작년 열렬한 환대와 달리 대선 국면 미 의회에서도 냉대,
너의 서방 장거리 무기 사용 요구도 별무소득 빈손 귀국했다. 이번에 그 5년 만에 이 트럼프 빌딩에서 찾아가 가지고 트럼프 그전 대통령을 만나는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 국회에서 찬밥 신사가 됐냐를 설명을 하는데, 이 40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후보 편을 든다는 논란에 휘말리기까지 한 것이 영향을 미친 듯이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더 많은 지원을 끌어낼 기회로 기획된 젤렌스키의 방미가 도널드 트럼프의 무대포식 정치 전술에 낭비됐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을 했네요. 지난달 22일 첫 방문지로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속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자인 155mm 포탄을 생산하는 펜실바니아주 스크랜턴을 방문한 것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요게 펜실바니아주가 그 민주당 세력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에 가도 찬밥 신사가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 약소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나요? 참 현재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오짝건한 군수물자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젤렌스키 입장, 그리고 또 트럼프를 안 만날 수밖에 없는 거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또 지원 약속을 받아내야 되니까 두 군데 다 접촉을 했다는데, 그러면 공화당 애들은 너 그러면 안 되지. 양다리 너 걸치는 거 아니야, 인마. 우리가 이제 양다리 걸치는 거는 연애에서도 가장 싫어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까 앞에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도 일본의 그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보수파 언론인의 그 어떤 기고문이었죠.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중화공업 발전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또 사실은 또 이 생산된 물건을 미국이 또 사줬으니까, 또 뭐 미국만 사준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열심히 수출해가지고 우리가 경제 발전한 것은 맞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 한국 경제 발전한다고 그럴 때 미국이 별무신통식으로 그 국제개발 투자 뭔가요? 거기에서도 돈을 안 빌려줬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할 수 없이 일본을 그 김정필 그때 그 중앙정보부장을 밀파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또 기술 공업 발전하는데 기술을 전수받는데 기여를 하게 만들어서 포스코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금 연합뉴스에 그 젤렌스키가 찬밥 전락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뉴스는 관점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와 트럼프는 바이든과 젤렌스키 방문에 대조를 그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피아 벤토 더 힐에서 9월 29일 날 오늘 발표한 겁니다. 트럼프는 금요일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젤렌스키와 만나 우크라이나 지도자와의 관계를 매우 좋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은 대통령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치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를 거부하는 논란을 일으켰었다. 우크라이나가 이겨서도 안 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러시아가 더 강했다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대 미국 대 러시아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 사기에 대해 불구하고 러시아 대통령을 저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젤렌스키는 이번 주에도 바이든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고, 바이든 행정부는
동유럽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의 지원을 발표했다. 이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중동과 유럽의 위험이 줄어들 것이며 공화당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과 대결하고 국경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중국부터 얘기를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우리는 평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리가 본 침략으로부터 다시 한번 저지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주주희생 당연시하는 관행 사라져야 외국 연금이 본 한 증시 반등 조건. 권오은 기자, 조선비즈입니다. 박유경 네덜란드 연기금 APG 신흥시장 주식 부문장이라고 대만시장 신뢰 자본 축적하며 한국을 앞질렀다. 밸류업 지수 내 나쁜 기업 다수 개선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외국 투자 기관들이나 그런 데서도 그 돈줄은 그 외국이지만은 그 국내 대표는 한국인들을 많이 내세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박 부문장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봤다. 이건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가 충실 의무를 수행해야 할 대상이 현재 회사인데 주주까지 추가하자는 취지이다. 또 박 부문장은 또 쪼개기 상장과 같은 나쁜 관행을 뿌리 뽑고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제 그 네덜란드 연기금 뭐 이러면 좀 유럽이 현재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성격이 좀 강한데, 전에도 그 했지만은 미국은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게 대주주는 아니고 그 자금을 갖다가 그 주식시장에서 다 끌어들였기 때문에 미국의 대주주라면 한 1, 2%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라는데 그 기업의 그 지배를 위해서 1원 1표가 아니고 미국인 경우에는 창업자에 한해서 1원 100표 정도 그런 특혜 내지는 이런 의결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 유럽의 그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사회의 뭐 개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떡하면 어떻게 그 좀 비판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기업을 그 지배 지분을 높여가지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도 좀 도모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돼야 돼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앵고리스트에 대비하라. 일본 기업의 해외 유보익 111조 엔의 대감기가 시작된다. 시사닷컴 전 외국계 FX 전략가 오메모토 토오루. 그 거시 경제에 대해서 저는 문외한입니다. 이런 뉴스를 편집한 이유는 사실을 좀 자꾸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고 배워보려는 의도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2의 엔캐리 트레이드 대강기에 따른 새로운 엔폭동 국면을 맞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헤지펀드 엔캐리 트레이드 엔저 연출. 헤지펀드가 항상 해온 엔캐리 트레이드 한 예는 다음과 같다. 헤지펀드는 수중자금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놓고 앵화 자금을 차입해 금리가 낮으니까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교환해 그 달러 자금으로 미재무성 증권 등을 구입한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는 앵화와 달러의 금리 차이에 발생하는 금리 차익으로 앵화 약세가 진절된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앵화가 올라가고 있으면 환차손이 일어나겠네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미일 금리 차와 그로 인해 기대되는 엔저 달러 강세를 노린 투기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담보를 맡은 금융기관이 헤지펀드에 제공하는 레버리지를 그 50배가 제공될 경우 헤지펀드는 수중자금의 50배의 N자금을 확보해가지고 NK들을 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액마가 올라가면은 자관 좀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는 쪽에 그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리차 축소, 앵고 유보익, 공급 회기 촉구가 된다. 마의 스파이럴에서 생긴 급격한 앵고라고 설명하는데, 읽어봐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투자자들이 미일 금리차 전망에 예상치 못한 축소가 빚어지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상승을 다시 시작했답니다. 앵고 달러 약세에 의해 생기는 환차손에 의해서 이건 뭐야? 아까는 앵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강기를 피할 수 없게 됐는데, 이에 따라 외환시장에서는 앵어 가치가 더 하락하고 환차손에 따른 담보 부족이 생겨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를 되돌릴 수밖에 없다는 마의 스파이럴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됐다. 솔직히 뭔 얘기인지 몰라요, 저는. 이것이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불과 5영업일 사이에 약 14명 50선이나 되는 대폭적인 엔저 달러 상승이 생긴 메커니즘이었다. 엔화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의 해외 유보이익이 111조 엔인데, 일본이 외국에 금리가 낮으니까 자기네들도 외국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난 거를 이익 배당을 안 하고 거기에 유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 유보익을 리퍼트레이션, 봉국 회기를 강요받을 공산이 크다. 111조 엔에 이르는 유보익이 절반인 리퍼트리에이션에 일어날 뿐 엔화 환율은 또다시 급격한 업트렌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엔화가 올라간다는 얘기인지 자원 한번 취급을 해봤습니다. 금융의 문외인인 나에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은행 뱅커 출신도 은행 뱅커, 글쎄요. 저도 아는 사람들이 은행장은 아니고, 지점장 하는 애들은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내가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은 걔네들 설명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 모사드, 영화 같은 첩보작전과 암살 공격. 조은아 동아일보입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이스라엘 건국초기 설립 비밀기관, 이스라엘 안보의 핵심으로 여겨져 미 CIA, 영, MI6 등과 어깨 나란히 암살 해킹 전문 조직도 운영, 홀로코스트 책임 아히만 체포, 이란서 핵개발 관계자 대거 암살, 아랍국가 수교전 비밀 접촉 추진, 북한산 무기 중동 유비에도 관심. 이 소제목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NYT에서 헤즈볼라가 사용한 무선 호출기를 생산한 헝가리 기업 BAC가 모사드가 설립한 유령 회사라고 보도했다는 거죠. 이런 거 하고 모사드 개요에 대해서도 자료를 했는데 근거는 외신 종합이라고 했습니다. 1949년이면은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을 했는데 1949년에 설립을 했군요. 약 7,000명의 조직원이 있다. 예산은 연 27억 3천만 달러로 추정된답니다.
설립자는 다비드 벤구리온이고 현재는 다비드 바르니아. 그러면은 이쪽도 무슨 그 종씨 가문에서 운영을 하는 모양이죠. 어쨌든 유대인의 특징인 여기 그 머리 뒤통수에 쓰는 모자, 요거를 상징하고 모사드 엠블럼, 히브리어로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라. 잠언 11장 14절이라고 적혀 있다. 모사드의 주요 작전 부서로 메차다 등 한 4군데, 5군데 조직이 있네요. 여기에서 핵심은 메차다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사드의 주요 작전도 한번 소개를 하고 있네요. 요거는 제가 좀 편집을 해본 모양인데 다시 증가한 고려인 외국인 지분율 9월 27일 장마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도 변함은 없죠. 주말이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여기 보면은 9월 26일 날 17.56%였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 증권기관의 그 통계는 없어가지고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9월 27일 날은 17.69%로 올랐는데 여기에서 JP모간이 조금 팔았다가 한 몇천 주 팔았다가 4만 주나 대고 또 구입을 했어요. 저는 그 JP모간이 좀 고려인의 우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골드만삭스 애들은 팔아버렸네. 골드만삭스가 판 거를 JP모간이 사들였다. JP모간은 고려인의 우호적이지 않은 건가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국에 대한 두려움에 가열되는 17억 달러 인수전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광물자원 지배에 대한 우려로 세계 최대 아연 재련소를 통제하기 위한 매수가 무산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미리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 고려인이 소개하니까 영풍이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보도 내용을 왜곡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제가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검색을 하니까 그 가입을 하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뭐 유료 회원도 있고 한데 무료로 한번 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촉발된 17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난토국 손지영, 리아눈 호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국인 기자도 있군요. 그래서 저는 전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언젠가 중국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마이클 병주니까 김병주 씨 영어명이 마이클 병주인 모양입니다. 한국 사모펀드로 다른 공업 창동자의 가족과 함께 장치하고 힘을 합쳤다는 얘기. 분쟁의 중심에는 한국 울산시에 있는 고려아연의 온산재련소와 이 회사의 독점 기술에 있다. 고려아연은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얘기. 여기 그 공동 창업들은 지금의 북한 지역에서 요거는 황해도 해주라고 제가 알고 있는 이렇게 공동 창업을 했죠. MBK 파트너스의 약 100억 달러의 가치와 월라이트를 받고 있는 김 대표는 C조인 정상에 올라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MBK 김병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소수의 중국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또 중국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다. 요거까지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MBK가 친중적인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MBK는 중국의 고려인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인수하더라도 중국에는 그 매각은 안 하겠다 하는데 이게 못 믿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고려인 측은 MBK를 그 적대적 M&A 기업 침입자로 분류했다라는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최고 기술 책임자와 고위 엔지니어들은 MBK가 승리하면은 어, 전원 사임하겠다. 그렇게 또 기자회견도 했죠. 고려인의 김기준 전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MBK가 인수하면 열쇠를 쥐고 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한 거죠. 기술이 베이징으로 이전될 가능성으로만으로도 글로벌 공급망의 한때 졸린 구석에서 거래가 어떻게 복잡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서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니켈, 코발트, 리튬에 이르기까지 광물 분야에서 중국의 우위는 확대되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 우려된다 이거죠. 중국의 광물 지배력, 고려에는 미국의 지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는 현재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10월 4일 날그 공개 매수가 끝나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매우 궁금해요. 뭐 기술, 그 국가 핵심 기술 그 지위 신청했다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하고 서방 관리들은 공급이 넘쳐나 공급망을 괴롭히거나 고르지 못한 경쟁장을 조성하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중요 광물 목록에는 50개의 광물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광물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국의 어떤 그 구매 행렬에 좀 일일이 막을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언젠가는 고려인이 될 수도 있다. 그 중국의 그 매수 전략에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광산 업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에, 전문을 다 그 한 건데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중요하고 전략적인 광물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의존도에 대한 위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 2년 전에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은 중요한 광물 공급망을 다각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고려 아연은 미국 내 고철 사업장을 또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한 지붕 아래 두 가족 했는데 아주 히스토리를 잘 꾸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풍이 약 33% 고려인 최대 주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에, 저건 이제까지 국내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를 요약해서 잘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성공을 하면은 MBK한테 일주를 추가 매입하는 거를 보유해서 MBK한테 경영권을 넘긴다는 얘기죠. 또 중국 논란이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MBK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MBK가 인터뷰에서 참여하지 않은 60세의 김씨, 김병주죠. 골드만삭스가 1869년에 설립된 회사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이 그 공산당화 되는데도 영향력을 미쳤다는 설이 있고 칼라일에서 아시아 고위직을 역임한 후 2005년에 사모포트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10대에 미국으로 떠나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현재 이 재미교포 출신인데 억만장자다. 금융을 훨씬 뛰어넘는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뭐 희귀한 18세기 성경도 가지고 있고 리오 왕홀기를 좋아한다는 것까지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반자전적 소설 작가라고 한 얘기가 있네요. 오퍼링스 소설이네요. 이것이 2020년 미국 베스트셀러가 되어 헐리우드 영화가 될 예정이라는 것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라고 표현했는데 또한 중국의 약속을 지지해왔다. 이렇게 돼가지고 친중적인 거, 하지만 중국은 돌아올 것입니다라는 그 연례 서한의 투자자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BK가 친중 세력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고려에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MBK 김병주 골드만삭스와 칼라일 고위직 경력이 그가 현재 결국은 바자사생일 수 있다. 고위직을 했다 그래도 사모펀드 MBK를 만들어서 그 역량 때문에 많은 자본들이 그 이 회사에 투자해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잠깐 돈 주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이익배당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도 많이 받아서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의 부자다. 여기는 2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시진핑이도 골드만삭스가 키웠다는 게 있죠. 그리고 현재 미중 디커플링 속에서 어떤 연으로 중국이 돌아올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중국에도 많이 MBK가 투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한 5%인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전체 투자자의 5% 미만을 차지한다. 그리고 또 울산시장이 그 주식깎기 운동한 것도 여기 아주 그냥 국내에서 소개된 것들 다 모아가지고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고려엔 펀드를 유치하고 광업 외의 산업에 집중해 왔다. 고려에는 주요 투자자가 적절한 경로를 거쳤다고 밝혔다. 영풍에서 공격한 최 씨의 절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해가지고 돈을 낭비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러면은 고려엔의 최대 주주인데 그게 처음에 그 동업으로 시작했다면은 영풍에도 최씨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고려엔의 영풍 지분이 그 25.4%거든요. 상반기 말에. 그럼 요 25.4%의 장 씨의 지분율은 얼마고, 그거를 최 씨의 지분율은 얼마냐? 그게 영풍 지분율로 보면은 영풍 내 장 씨가 지분율은 52.9%나 됩니다. 52.65%나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13.37%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고려아연 내 장 씨가 개인별 개는 7.74%예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1.11%의 영향력뿐이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또 영풍 내 최 씨가 지분율이 17.84%거든요. 그러면 영풍 내 이 영풍 고려엔의 영풍 지분율에는 4.54%의 그 영향력이 있다고 보면은 여기 그 최 씨가가 고려엔 내 개별은 또 15.64, 장 씨가 계열보다는 2배 이상 가지고 있죠. 역시 그 고려엔을 경영을 하다 보니까 최 씨가의 개별 주주들 지분율이 더 높죠. 두 가지를 합치면은 20몇 프로가 돼요. 그러니까 약 0.96% 장 씨가가 영향력이 더 세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되는데, 근데 요거를 계산할 때 영풍정밀, KG 트레이딩 등 계열사 내 지분율이 높은 쪽으로 분류를 했어요. 영풍은 그 영풍 개발 뭐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영풍 내에서의 그 지분율, 이런 것들의 그 종속기업들의 그 지분율에서 그 영풍의 지분율이 높은 쪽은 영풍 쪽으로 밀었고, 고려아연 지분율이 높은 쪽은 고려아연
지분율로 이 집계를 한 겁니다. 52.9%하고 17.84%가. 그래서 그거 보면은 별 차이 근데 0.96%면은 그래도 장씨가 많은데 그거 가지고는 안 나갔다 하니까 MBK하고 이제 손을 잡고서 완전히 그 최씨 경영진을 내쫓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MBK가 영풍정밀도 공개 매수를 추가로 했죠. 그러니까 영풍정밀은 그 고려인 계열로 봐야 됩니다. 넷째 동생이 회장으로 있는데 형사 고발을 했죠. 영풍과 MBK를.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라일에 그 근무도 했었다고 그래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미 칼라일 창업자 국방비 넘어선 부채이자 국가위기의 신호 강수재 연합인포맥스에서 보도했는데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국방비를 초과하는 연방정부의 부채이자 지출을 국가위기의 신호라고 경고했다. 이게 뭐 핵심인데 지정학자 그 피터 자이아는 GDP의 한 100% 정도가 약간 넘을 정도는 뭐 우려할 바가 아니다. 해결할 이게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어쨌든 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맨 처음에 그 편집한 내용을 잘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미국의 위기 통치는 항상 전쟁으로 나타나는가? 자신들은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도 참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참여해가지고 사실 미국의 경제 공황을 벗어났던 근본적인 원인은 2차 세계대전이 아닌가. 그 참전하면서 군수공장 다시 돌리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미중 대립 속에 전쟁의 그 위험 등등 이런 거 보면은 전쟁이 어디선가는 지금 이미 국지전은 일어났습니다만은 또 일어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네요. 이복현 고려인 공개매수 경쟁과열 지적 불법 있을 시 엄정 조치. 이 정부에서 이제 고려인 거를 한번 처음 얘기가 나왔네요. MBK 공개매수 가격 인상 다음날 임원회에서 언급 지나친 경쟁 시장 또한 야기하고 불법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게 뭐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인이 인수한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 홀딩스 본사가 공유 오피스라는 의혹을 제기됐지만 사실 무근이라는 고려인 해명이 나오기도 했다. 이게 전자폐기물 업체를 하는 이유는 뭐 크게 그 공장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고물상 정도 하면 되는 건데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영풍의 전자계열사인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키트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장씨네 건데 거기에 고려인이 직접 투자한 게 6.01%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전자폐기물 예를 들어서 PCB 같은 경우를 고려 아이언은 그걸 녹여가지고 금은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요거를 알고 있습니다. 영지가본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일 관계의 진실. 일본 사람들의 제목은 뭐 호기심을 유발하지만 약간 과장된 표현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를 인용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일 개선이 돼가고 있고 9월 6일에는 기시다 총리가 자기가 퇴임 전에 마지막 방문을 또 한국을 하면서 후임 총리들도 한일 관계 유지해달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요. 27일 총재 선출에서
이시바 시계로 좀 친한적으로 분류되는 그런 간사장 출신이 되긴 됐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에 따른 멘탈리티의 변화가 있었다. 한국이 발전함에 따라 역학관계도 변화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옛날 얘기 그건 뭐 우리는 모르고 그리고 각자들 서로 교류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일본 도쿄에서도 코리아타운으로 알려진 신 옥구보 거리에 비슷한 인파가 몰렸다. 일본인들도 많이 몰렸다는 얘기죠. 8.15 공휴일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8살 된 스즈키 다이라는 소녀가 아니고 여자가 한국에는 가본 적 없지만 가보고 싶어요. 또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스즈키 다이 인터뷰 내용도 했습니다. 요거는 혈연으로 동서화합부터 하고 한일 화합을 실현. 이렇게 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선전이 아니고 홍보하는 겁니다만은 오른쪽 과학적 사고방식, 결과 원인 결과를 계속해서 좀 해보려는 저의 늑다리 학습이라고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